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환율 전쟁이라는 주제로 돌아온 The Chubby Man입니다. 여러분들은 환율 전쟁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아마 각자 떠오르는 사례나 관련 개념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얽혀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힘 빼시고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환율 전쟁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오늘 우리는 시간의 흐름 순으로 일본과 중국 두 나라의 환율 관련 사건을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례를 더 깊게 이해해 줄 수 있게 도와줄 불가능한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살펴보고 자국 화폐의 절하의 효과에 대해 알려드리고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용이 다소 긴 감이 있으므로 1부, 2부로 나눠 가지고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환율 전쟁이란 그리고 불가능한 삼위일체까지 다루고 나머지 내용은 2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순서인 환율 전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사진을 보시면 총이 화폐 위에 놓여 있습니다. 뭔가 환율을 둘러싼 당사자들이 싸움을 벌인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우측의 정의를 보시면 각국은 자국의 유리한 환율 설정을 위하여 서로 정치적 압력을 넣어가면서까지 상대국의 통화 가치 정책에 개입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통화 문제를 둘러싼 과격한 외교적 행동을 통화 전쟁 또는 환율 전쟁이라고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두가 환율 전쟁을 통해 행복해졌다면 환율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겠죠. 보통은 자국 화폐를 절하함으로써 무역 수지를 개선하려 하는 시도들이 일반적인데 이때 한 국가가 득을 보면 상대국은 필연적으로 손해를 보는 환율 전쟁은 전형적인 제로섬 게임입니다. 정의를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이해가 쉽게 가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통해 환율 전쟁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곳은 일본입니다. 지난 학기에 저는 일본의 버블 붕괴와 반성적 디플레이션에 대해 다룬 바 있습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그 이후 2012년 아베 신조가 등장하면서 일본이 어떻게 만성 디플레이션을 극복했는지에 관해서입니다. 먼저 2011년 3월 대재앙적인 동일본 대지진이 터집니다. 안 그래도 만성 디플레이션으로부터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한 일본은 절망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위해 해외의 자산을 매각하면서 달러를 엔화로 바꿔서 본국으로 들여오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외환시장에서 엔화가 희소해져서 슈퍼 엔고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일본은 아직 2008년 금융위기 여파에서 완전히 회복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엔화 강세에 따른 수출 감소가 더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재차 10,000포인트 선을 깨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침체는 2년에 걸쳐서 길게 이어졌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여담으로 이때 당시 엔화가 너무 강한 나머지 일본의 수출은 팍 죽고 한국과 중국이 큰 수혜를 봤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상황이 너무 좋아서 주식 시장도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보시면 2011년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니케이 지수가 10,0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환율 관련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니케이 지수가 10,000포인트 수준에서 머무르다가 2012년 어느 시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공행진을 시작하고 심지어 2020년 이후 3만 포인트까지 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과연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을까 싶은데 엔화 환율 추이를 보면은 2012년 이후 엔화가 빠르게 약세로 전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동시에 니케이 지수 회복이 시작된 거죠. 엔화 절하와 니케이 지수 회복 동시에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정답은 2012년 일본 자민당 출신의 새로운 총리 아베 신조가 펼친 정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라는 경기 부양책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좌측에 아베가 보이네요. 이 사람이 펼친 아베노믹스라는 일본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장기 국채를 매입하도록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도입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일컫는 말입니다. 엔화를 찍어내고 국채를 매입하면서 돈을 푼 것인데요. 일본 물가가 2% 이상으로 올라오는 그날까지 엔화를 찍어서 뿌리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엔화 약세로 전환되자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하락이 저지되고 기업 마진이 남기 시작하며 심지어 수출도 늘어 일본 경제의 화색이 돌아 니케이 지수가 큰 폭으로 다시 상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치만 아까 웃고 있었던 한국과 중국은 어땠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율 전쟁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누군가 이 승자와 패자가 명확한 게임인데요. 일본이 엔고에 시달리던 2011년을 기점으로 한국은 2012년, 2013년, 2014년에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폭으로 상품 수지가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은 이 당시에 승자였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상승세가 멈추고 오히려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정체가 된 것이 보이는데요. 이 시점에서 이제 일본이 다시금 승자가 된 것입니다. 아베노믹스로 엔화가 절하가 되자 일본이 수출 경쟁력에 밀려 이에 따라 상품 수지가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본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빠르게 중국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은 중국의 주식 부양 정책의 실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015년 5월 전후로 중국은 주식시장 버블 붕괴 압박에 따라 그간 이어왔던 강력한 주식시장 부양책을 내려놓고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2015년 6월 중순 이후 중국의 주식시장은 얼음장이 됩니다. 주식시장 주요 부양책 중 하나는 위안화 절상이었습니다. 위안화를 매력적이고 탄탄한 통화로 만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주식시장이 급속도로 붕괴됨에 따라 위안화 절상 정책을 유지하기보다는 오히려 2015년 8월 11일 위안화 절하를 통해 수출에서 활로를 찾는 쪽으로 통화 정책이 결정이 됩니다. 이때 당시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국가도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자국 통화 가치를 공격적으로 낮추고 있었는데 이에 중국마저 가세해버린 것입니다. 위안화 환율이 사흘에 걸쳐 5% 가까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10년간 유지되던 위안화 절상 기조에서 갑작스럽게 절하가 큰 폭으로 진행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1억 원어치를 위안화로 환전해서 중국 주식에 투자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때 갑자기 위안화의 힘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다시 원화로 환전을 할 때 남는 게 많지 않거나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빨리 빼겠죠. 더 위안화의 가치가 힘이 약해지기 전에 말이죠. 당시 외국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졌던 중국 주식장은 위안화의 급속도 절하에 따라 혼란에 빠져 추가적인 주가 폭락이 이어지게 됩니다. 2015년 8월 이후로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수요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중국이 수요를 줄여버릴 것이라는 예상에 미국 증시마저 흔들렸습니다. 2015년 8월에만 나스닥 지수가 무려 16%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점이죠. 네. 또한 이머징 시장에서도 불안감이 확산이 됐습니다. 위안화가 힘이 약해지자 중국이 수입해오는 제품이 비싸져서 중국에 수출하는 이머징 국가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수출에 힘쓰기 시작하면서 이들 이머징 국가들에게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쟁자가 생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국이 환율 전쟁에 뛰어들자
전 세계가 흔들렸던 모습을 통해서 환율 전쟁의 파괴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환율 전쟁은 안 일어날 수는 없는 걸까요? 앞선 일본과 중국의 사례와 같이 환율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국제 금융 체제상 구조적 요인을 지금부터 불가능한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커버 사진에서 삼각형이 있었죠. 여러분은 앞으로 이 삼각형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불가능한 삼위일체 정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한 삼위일체란 환율의 안정, 통화정책의 독립성, 자본 이동의 자유화 등 개방경제의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모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세 가지 목표 중 어느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각 목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율의 안정이란 무역과 성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환율의 변동성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통화정책의 독립성이란 대내 목표, 즉 완전 고용 혹은 물가 안정 등을 달성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인하하는 것 또한 통화정책의 독립성의 전형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 네, 자본 이동의 자유화란 국제적인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본시장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현재 세 가지 목표 중 어디에 더 방점을 두고 있을까요?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두 가지 상황을 한번 가정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정. 네, 좌측 꼭지점을 먼저 한번 보시면은 자유로운 한국은 이제 자본 시장을 개방한 상태로서 자유로운 자본 이동은 보장된 요소이므로 통화 정책의 독립성과 그리고 환율의 안정성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맨 위에 꼭지점을 보시면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고정 환율제를 택해 안정적인 환율은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 안정적인 환율의 가치가 매우 중대하므로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독자적인 통화 정책은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고 한국의 통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축 통화를 발행하는 미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데 한국이 따라가지 않으면 자본이 미국으로 유입됨에 따라 환율이 대폭 상승해 외환 고용고가 고정 환율제에서는 버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가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자본 이동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측 꼭지점을 보시면 경제 상황에 맞춰서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변동 환율제, 즉 고정된 환율이 아니라 변동 환율제를 택해서 안정적인 환율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10%대로 유지를 하는데 한국이 독자적 통화 정책에 따라 2%로 세팅해 놓는다면 투자자들은 원화를 버리고 달러를 택할 것이며 이는 환율 폭등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가정 1과 가정 2 중 무엇을 택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갈라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전 시점이 IMF 이전 시점인데요. 1997년 12월 전으로 해서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안정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당시에 대한민국은 고정 환율 제도를 채택해 안정적인 환율을 택하고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내려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즉, 아까 보셨던 가정 1의 상황에 부합하는 조건이 되겠죠. 그러다가 12월 이후로 IMF의 구조 조정에 따라 변동 환율 제도를 택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환율을 포기하게 되고 환율이 미친 듯이 치솟고 이후로 변동폭이 커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모습이 가정 2의 모습에 부합하는 모습이고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앞선 일본과 중국과의 사례에도 한번 불가능한 삼위일체 개념을 접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변동 환율제를 채택한 나라로서 안정적인 환율을 포기한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현재 대한민국과 비슷한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자유로운 통화 정책을 통해서 아베노믹스와 같은 부양책으로 엔화를 조금이라도 절하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힘과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쏟아부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환율과 통화 정책을 자기 멋대로 조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처참했죠.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주식장이 폭락을 했고 이들의 주식장은 매우 불투명해졌습니다. 중국은 고정 환율, 안정적인 환율과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선택한 대신에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포기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네, 이제까지 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그 이제까지 환율 전쟁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거쳐가지고 불가능한 삼위일체라는 개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다음 영상에서 추가적인 이어지는 내용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